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라의 배신과 관상성 전투. 여기서 말하는 신라의 배신이 뭘까요? 백제랑 맺은 나제 동맹 아시죠? 이 나제 동맹을 신라가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라의 배신인 거죠. 그로 인해서 관상성 전투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 관상성 전투가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 백제 성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성 전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런 주제로 갖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신라가 배신하게끔 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시기예요. 서기 540년에 이제 진흥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7살. 아니 7살짜리를 왕위에 올려. 아유. 어쨌든 이 진흥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서기 540년에. 근데 이 진흥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김씨라고 합니다. 김씨. 그러니까 버풍왕의 딸이에요. 이 진흥왕의 어머니가 버풍왕의 딸. 그러니까 이 진흥왕이 나이가 어리잖아. 7살이기 때문에 왕의 노릇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풍왕의 딸인 진흥왕의 어머니 김씨가 섭정을 했다는 거야. 섭정. 그 당시에 섭정이 있었나? 그러니까 서기 540년에 진흥왕이 왕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 어머니인 버풍왕의 딸이 섭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연도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기 541년 3월에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사부한테 모든 병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흥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자마자 모든 병권을 이사부한테 준 겁니다. 그 이사부가 누굴까요? 이사부는 그 삼국사기에 따르면 내무랑의 4세. 그 다음에 이사부는 내무랑의 증손인 지증왕과 혈종이라는 겁니다. 혈종. 지증 이사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무랑 개인 거야. 이사부라는 사람은. 이 내무랑 개가 왕으로 쭉 있었고 이 내무랑의 4세손인 이사부가 이때 진흥왕 때 진흥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할 때 모든 병권을 틀어지게 된 겁니다.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무랑 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랑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고구려의 위협 때문에 그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성이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광개토 대왕 때죠. 그때 이제 전쟁 이후에 실성이 고구려의 추천으로 신라의 왕이 된 겁니다. 실성 이사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실성 이사금이 이 내무랑의 아들인 눌지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눌지가 내무랑의 아들인 눌지가 실성 이사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이 내무랑 개가 계속 왕위를 이어왔던 겁니다. 그 후손인 거예요, 이사부라는 사람이. 근데 이때 이사부가 다른 게 아니고 뭐 국정을 맡았다 이게 아니고 병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불안 요소죠. 그러니까 이 이사부가 그 병권을 신라의 모든 병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배경에는 이제 뭐 내무랑계였던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진흥왕의 어머니요. 버풍왕의 딸 김씨. 이 사람과 모종의 좀
좀 썸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방송도 했지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진흥왕의 왕이 오르기 전에 버풍왕이잖아요. 버풍왕 때는 이 이사부에 대한 기록이 싹 사라집니다. 버풍왕 때는. 그러니까 버풍왕 이전에 지증왕이잖아요. 지증왕 때는 그 뭐 실직주 군주에 임명이 됐고 뭐 하슬라주 군주로 우상국까지 병합을 했습니다. 이사부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버풍왕이 되자마자 사라진 거야. 모든 기록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진흥왕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병권을 틀어지게 된 거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왜 이 진흥왕의 어머니와 썸씽이 있었던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냐면 만약에 이 진흥왕은 누구냐면 그 버풍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버풍왕의 동생. 버풍왕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진흥왕. 근데 이 버풍왕의 동생 입종이 일찍 죽었단 말입니다. 갈문왕이라고 했으니까 일찍 죽은 거야. 근데 웃긴 게요. 이 진흥왕이 이제 왕이 됐으면 자기 아버지 이 갈문왕 입종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으로 추존을 해야 되잖아. 근데 추존을 안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면 신라에서는 이제 그 죽은 아버지에서 자기가 왕이 됐으면 추존을 합니다. 추존 왕으로. 그런 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진흥왕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진흥왕은 이 버풍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한 거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가 진흥왕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병권을 거머쥐었단 말이야. 이거로 봐서는 이 진흥왕의 어머니 버풍왕의 딸과 이 이사부 간에 모종에 썸씽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풍왕의 딸이 섭정을 할 때 이사부한테 모든 병권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부가요. 서기 545년에 거칠부, 이 거칠부가 누구냐면 내무랑의 오세손입니다. 오세손. 그러니까 내무랑계를 잔뜩 끌어모은 거야. 무엇을 했냐면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겁니다. 역사서를 편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서를 편찬은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해야지. 그지? 물론 기록에 따르면 이사부가 뭐 진흥왕의 승인을 받고 했다는데 아니 뭐 지금 내무랑계가 모든 병권을 틀어지고 거기다가 뭐 행정 조직까지 다 장악을 한 상태야. 아니 나이 어린 진흥왕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사부가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이사부의 생각에는요. 이 내무랑계를 잔뜩 끌어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종의 그 계획을 입안했던 겁니다. 고구려를 공격하자 이거죠. 북진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사부가 그러니까 내무랑계가 신라의 모든 정권을 틀어주고 있을 때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백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백제. 일단 서기 475년 9월에 계로왕이 이제 뭐 고구려와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했잖아. 한성을. 그래가지고 계로왕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아들인 문주를 이제 뭐 신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했대요. 왜 구원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낮에 동맹이 있었잖아요. 낮에 동맹의 일환으로 구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기록상은 병사 1만을 얻었대는데 요건 아니라고 제가 방송을 했죠. 뭐 와봤더니 문주가 와봤더니 고구려 병사는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한성이 파괴된 거죠. 계로왕이 죽었기 때문에 문주가 이제 왕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해 10월에 웅진,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때 한 대 얻어맞고 백제가 이제 물러난 거예요. 남쪽으로, 공주로. 그러니까 신라에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제 입장에서는. 서기 481년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호명 등 7성을 빼앗고 또 미질부, 여기서 말하는 미질부는 이제 문경, 지금 경상북도 문경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어를 넘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문경이죠. 여기까지 진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라 병사가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그들을 막았다는 거야. 와, 가야, 여기서 말하는 가야는 누굴까요? 백제 편에 섰던 가야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가야군까지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서기 493년에는 백제왕이, 그 당시 백제왕이 누구냐? 동성왕입니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했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동성왕 때는 혼인 동맹까지 맺은 거야, 신라랑. 낮의 동맹을 막 뛰어넘어서 혼인 동맹까지 굳건한 거지. 이때까지 백제는 신라를 철떡같이 믿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양서에 보면은, 이 양서가 이제 당나라 때 편찬된 건데, 양서 신라 전에 보면 신라는 나라가 작아서 직접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 신라가. 근데 서기 521년에 백제를 따라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는 거야. 서기 521년. 요때 신라 왕은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때 처음으로 이 중국 땅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누굴 따라서? 백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의 편의를 봐준 거지. 야, 나도 한번 큰 대륙을 한번 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양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겁니다. 이만큼 백제는 신라하고의 낮의 동맹을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기 521년에 신라가 양나라의 사신을 갔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불교를 도입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서기 523년에 드디어 백제 성왕이 이제 왕이 된 거야. 523년. 뭐 무령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무령왕이 어느 정도 고구려가 이제 함락했던 지역을 이제 되찾아 옵니다. 그래서 양나라에 이제 뭐 자랑을 하고 막 그랬죠. 무령왕이. 그때입니다. 이 무령왕이 죽고 이제 성왕이 이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왕이 될 때는 어느 정도 고구려한테 뺏긴 지역을 어느 정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왕도 이제 아버지 무령왕에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서기 538년에 도읍을 공주에서 다시 사비로 옮기고 뭐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압박이 엄청 심했던 거야. 538년에. 그리고 이제 서기 548년 이제 고구려 양원왕 때 뭐 양원왕이 예와 공모해가지고 이제 또 백제를 공격한 거야. 이때 성왕이 신라의 구원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신라가 낮의 동맹을 굳건히 지켜줬어요. 이때까지. 근데 그 앞서서 설명했죠. 540년에 이 내무란계 이사부 세력이 이제 신라의 모든 정권을 틀어지면서 신라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구려를 치고자 했던 거야. 고구려를 친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자, 고구려만 치려고 했던 거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사부 세력들은. 왜냐하면 지금 백제가 계속 고구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국력이 나날이 쇠퇴하는 거를 신라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이사부 세력들이. 그래서 고구려와 함께 백제도 도모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백제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서기 550년에 드디어 신라가 배신을 때리는 사건이 터진 거죠. 백제가 이제 고구려 도살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3월에 고구려가 백제 금연성을 이제 함락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 받은 겁니다. 요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사부가 뭐 진흥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이 이사부 내무랑개가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성을 빼앗아 중축하고 병사 1,000명을 두고 지키게 했대요.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를 뺏은 성, 그 다음에 고구려가 백제를 뺏은 성을 두 개를 취한 거야, 신라가. 그러니까 이때가 서기 550년이잖아요. 이 이전부터 백제를 배신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은 누가 했을까요? 내무랑개 세력들. 그 중심에는 이사부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부. 뺐자. 550년에 뺐고, 그러니까 그 백제 지역을 이제 고구려는 이제 다음 상대고, 일단은 백제 지역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서기 553년에 7월에요. 백제의 동북쪽 변들을 빼앗아 가지고 신주를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는 거야. 아찬 무력, 가야계입니다. 가야계 사람을 이 신주를 살펴보면요, 지금 한 이 정도, 안성 막 요쪽 한 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한강 일대까지는 아직 이 신라군이 함락을 못 시켰고, 이제 차근차근히 아마 함락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강 쪽은 그 한강 이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안성, 뭐 죽산 요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주 북쪽 한 이 정도를 아마 백제의 동북쪽 변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이 정도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신주는 여기입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신주를 이 신라가 백제의 나제 동맹까지 파괴하면서 이거를 차지하게 된 거는 뭐겠습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 내무랑개 세력들이.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편입이 된 겁니다. 누구냐? 가야인들이 편입이 됐다는 거야. 가야인들이 수도 없이 편입이 됩니다. 서기 514년에는 버풍왕이 대군을 동원해서 아시량국 아나가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국 북쪽에 있었던 아나가야를 없앴다는 거죠. 514년에. 이 아나가야인들이 또 이제 신라에 편입이 됐고요. 서기 532년에는 금강국이 이제 항복을 합니다. 이때 금강국의 왕 김구애의 아들인 무력이가 이제 신주의 군주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금강국까지 편입이 된 거예요, 신라에.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신라의 군사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지, 신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무랑개, 이사부 세력들이 백제를 배신하고 고구려를 공격할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가야인들이 편입이 되면서.
아시겠죠? 어쨌든 서기 553년이요. 서기 553년에 신라 백제 동북쪽 이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거야. 백제 성왕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서기 550년에 신라가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배신을 때렸잖아. 이때부터 아마 성왕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신라 공격하려면 뭐 군사도 동원해도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때마침 공격 시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제 성왕이 서기 553년에 신주까지 설치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신주를 빼앗아 와야죠. 성왕 입장에서. 그래서 서기 553년 7월에요. 신주를 설치한 게 여기다가 이때 백제 성왕은 이제 공격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요. 서기 553년 10월에 이제 진흥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저기 딸이 있는데 이거 좀 우리 혼인을 맺자 이렇게 돼가지고 진흥왕이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의 딸이 이 진흥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성왕 입장에서 신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 딸을 왜 진흥왕의 부인으로 보냈을까요? 이건 뭐냐면 신라를 안심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와, 자기 딸을 보내면서까지. 그러니까 도끼를 품은 거야, 이 백제 성왕. 그리고 이런 것만 했느냐? 이제 군사 동원해야죠. 근데 지금 백제는 누구랑 친합니까? 외국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성왕이 서기 553년에 외국의 군대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그래서 왜군이 일정 부분의 군대를 보내줍니다. 군대가 백제에 도착한 게 서기 554년 5월경입니다. 뭐 한 수천 명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왜군도 온 겁니다. 왜군. 그때가 서기 554년 5월경이야. 이제 왜군도 왔고, 그 다음에 백제군도 백제 성왕이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뭐 수만의 군대가 필요하니까 이 신주까지 올라가려면 수만의 군대가 필요하죠. 뭐 수천 명 갖고 되겠습니까? 단단히 지금 백제 성왕은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 신주로 가려면 지금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지금 이 공주까지, 이 공주, 이 임금까지 백제의 땅이잖아. 근데 지금 신라가 이 신주만 차지한 게 아니고요. 신주 이남까지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라군이. 아시겠죠? 이거를 염두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지고 백제 성왕이 서기 554년 7월에요. 가야인입니다. 가야인. 그러니까 백제 편에 섰던 가야인들. 와, 그러니까 가야인. 그 다음에 외국 군대, 백제군. 와, 그냥 총동원령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를 공격했냐? 관산성에 쳐들어갔답니다. 7월에. 근데 이 학계에서는 이 관산성의 위치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지금의 이 공주 옆에요. 여기 옥천. 지금의 옥천이에요. 옥천. 옥천에 관산성이 있다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관산성이라면? 학계에서는 왜 이렇게 옥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벌일 때 3년 상군의 어떤 뭐 사람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3년 상군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학계에서는
보은에 있다고 하잖아. 보은. 여기 옥천 밑에 보은. 그러니까 3년 상군에 어떤 그 군사가 동원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학계에서는 관산성은 이 3년 상군하고 가깝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서 옥천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신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여기 지금 경기도 안성 이 부근이에요. 여기를 공격하러 가는데 백제성왕이 아니 이 동쪽에 있는 관산성 왜 칩니까? 아 물론 이 관산성의 어떤 그 신라군이 북쪽으로 진군할 때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주를 공격하고자 수만 명을 동원해서 이 후방을 안정화시키겠냐고 백제성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관산성은요, 그리고 신라군이 만약에 관산성이 여기 있다면 지금 관산성을 지금 신라군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공주 옆이야.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백제군이 물론 이 신주를 뺏기고 이 신주 인왕까지 뺏겼지만 공주 인근까지 신라군이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관산성을 뭐 그대로 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산성은 어디냐? 지금의 청주 북쪽 여기라고 봅니다. 이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 방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신주를 공격하고자 신주를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관산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주 부근이라고 봅니다. 관산성. 근데 이때 성왕이 친정을 했는데 이 관산성까지 공격하는 그까지는 따라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누가 지휘를 했냐? 이 백제 성왕의 아들 여창이 지휘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위덕왕이 되죠. 여창이. 이 위덕왕이 지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왕은 이 공주 북쪽 이 정도에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상황을 봐야죠. 아니 왕인데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태자를 보내서 여창을 보내가지고 지에서 관산성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 서기에 따르면 처음에 관산성이 이제 백제군한테 밀립니다. 뭐 엄청난 뭐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밀려요. 물론 성이 뺏겼다는 기록도 있어. 일본 서기에. 뭐 뺏길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관산성이 이제 밀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관산성이 뺏기면 다음 차례는 어디입니까? 신라의 신주죠. 신주. 여기가 최종 목표였으니까. 지금 신라 신주의 군주가 누굽니까? 가야인 김무력이잖아요. 이 김무력이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 있겠냐고. 그래서 신주의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어우러져 싸웠다. 이 관산성 부근에서 싸웠다는 것 같아. 이때 비장인 3년 상군의 도도라는 사람이 백제 성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볼 때 조금 이상한 게 처음부터 이 신주의 군대가 이 관산성 부근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관산성 상황을 보고 내려왔을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그 백제군이 관산성에 막 쳐들어올 때 이 신주의 군대도 이 김무력이가 이끌고 내려왔던 것 같아. 이렇게 남쪽으로. 그래서 관산성 부근에서 있다가 밀리니까 관산성 전투가 그래서 전면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때 관산성을 공격할 때 지휘자가
그 백제 성왕의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성왕이 죽었을까? 이 관산성 부근에서. 기록에 따르면 이제 그 관산성이 이제 신라군이 막 밀릴 때 아마도 그 주력군을 이끌고 직접 성왕이 이 여창을 좀, 왜냐하면 관산성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산성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왕이. 요 상황을 이 신라 첩자들이 안 거야. 백제 성왕이 왔다. 그래서 아마 이 신주의 군대 김무력이가 일제히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백제 성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관상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이제 막 신라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막 엄청나게 싸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백제의 어떤 그 나제 동맹을 파기한 세력은 신라의 이 내무란계, 이 세력들이 파기를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라가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백제는 계속 끊임없이 고구려하고 좀 친할 만도 한데 계속 그 어떤 패권을 두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계속 쇠퇴를 한 겁니다. 신라는 고구려하고요, 물론 내무랑 이후에 고구려에 대한 그 원망이 많았고 원수지간은 맞아. 근데 그거를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단 말이야. 백제처럼 그냥 숨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야군을 편입시키고 이런 상황을 준비를 했던 거야 신라는. 근데 백제만 그 나제 동맹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한 방 얻어맞고 백제 성왕도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